어쩐지 아직은 낯설지만 또 새로운 새해에 대한 기대 샘솟기도 하네요. 새해에는 원하시는 일 모두 이루는 복된 한 해 되시길 바랄게요.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올해 53살이 된 박서연이라고 합니다. 슬하에는 얼마 전 군대를 간 아들 하나를 두고 있어요. 모든 부모가 그렇겠지만 제 아들은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아들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만사를 제쳐두고 달려갈 수 있을 만큼, 대신 죽을 수도 있을 만큼 아낌없이 사랑하는 아이예요. 이렇게 제 삶에서 가장 소중한 아들과 가족을 갖게 해준 남편은 안타깝게도 너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루아침에 남편을 잃었을 때의 허망함은 이루 다 말할 수가 없네요. 지금도 그때를, 또 죽은 남편을 떠올리면 가슴이 저려옵니다. 저는 살면서 제 소중한 사람을 몇 번이나 잃는 경험을 해야 했어요. 그 중에서도 남편을 잃었을 때가 제 인생을 통틀어서 가장 암담하고 괴로웠던 시기가 아닐 수 없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남편이 죽은 이후에 저에게도, 그리고 죽은 남편에게도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시에 가장 많이 했던 말이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었던 것 같아요. 거두절미하고 오늘은 제가 가장 의지하고 사랑했던 남편이 죽고 나서 제 인생을 180도 뒤집어 놓은 경험담을 많은 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 노트북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의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지금도 여전히 그리운 남편 동석 씨를 처음 만나게 된 건 시간을 거슬러 올라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당시 학교에서 봉사활동을 가야 했는데 아버지가 평소에 후원을 하고 계시던 보육원을 가게 됐어요. 남편은 보육원에서 살고 있던 저보다 한 살 많은 오빠였습니다. 저는 사실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은 다 어둡고 사람을 경계하는 이미지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보육원 친구들은 누구보다 밝고 명랑한 아이들이었어요. 그런 아이들이 가장 따르는 사람이 바로 제 남편 동석 씨였습니다. 남편과의 첫 만남부터 참 강렬했어요. 신나고 설레는 마음으로 뜨개 봉사를 하러 계단을 올라가는데 뒤에서 누군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조심해요! 왜? 제가 당시에 아이들에게 간식도 해주고 뜨개질을 가르치는 봉사활동 하러 갔었거든요. 털실이 빠져나와서 발에 걸려 넘어질 뻔했는데 그 사람이 다가와서 저를 구해줬습니다. 하마터면 계단에서 구를 뻔했는데 그 사람이 미끄러지는 저를 붙잡아줬어요. 아유, 괜찮아? 여기 계단인데 걸려서 넘어지면 큰일 나요. 조심해. 고마워요. 죽을 뻔했네. 죽기는. 오늘 봉사활동하러 왔지? 난 한동석이라고 해. 중3이야. 반가워? 남편이 환하게 웃으며 저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 웃음이 어리둥절해서 제가 대답했어요. 네, 저는 중2구 박서연이라고 해요. 구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중2? 그럼 내가 오빠네. 말 놓을게. 너도 말라. 초등학생들 뜨개질 가르쳐주는 거지? 내가 좀 도와줄까? 도와주신다고요? 제가 사실 조금 긴장이 되긴 해서. 그래, 같이 가자. 동석 오빠는 수줍어하는 저를 이끌고 아이들 앞에서 저 대신 제 소개를 해줬습니다. 오늘 너희 가르쳐줄 선생님이야. 중학교 2학년이니까 너희보다 한참 언니 누나야. 까불지 말고 말 잘 들어. 네. 그리고 너희 뜨개 잘 배워서 나한테 목도리 떠줘야 된다. 알았어요, 오빠. 선생님 안녕하세요. 제 소개를 듣고 나서 아이들이 저에게 환호성을 보내며 반겨줬어요. 그러고 나니 긴장이 눈 녹듯이 사르륵 녹더라고요. 제 말에 경청하며 따라주는 아이들을 보면서 저는 동생이 없었지만 정말 친동생들이 생긴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봉사를 간 날에 그 아이들과 급속도로 친해져서 함께 즐겁게 털실로 뜨개질을 했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너무 좋아서 저는 주기적으로 아버지와 함께 봉사활동을 하러 가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아빠, 나 보육원 애들 너무 좋아. 애들이 엄청 순수하고 착해. 그랬지? 다를 거 없어. 다 똑같은 애들이야. 애들한테 에너지 팍팍 받았어. 정말? 그래. 우리 서연이 오랜만에 씩씩한 모습 보니까 아빠가 한시름 놓인다.
실은 당시에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던 때였거든요. 중학교 1학년 때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와 단 둘이서 살았어요. 돌아가신 어머니도 아버지만큼 정말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저에게 뜨개질을 가르쳐준 장본인이기도 했고요. 교통사고로 갑자기 엄마를 잃고 나서 어린 나이에 저는 인생이 허무하다는 걸 처음으로 느꼈어요. 뭘 해도 기운이 나지 않고 의욕이 생기지 않던 시기에 봉사활동을 나가고 나서 활기를 되찾았던 겁니다. 그런 제 모습을 보며 아버지도 기뻐하셨어요. 우리 딸 소연이 요즘 보육원 다니면서 즐거워 보이네. 애들이랑 더 친해졌어. 가면 항상 즐거워. 다들 착하고. 물론 아닌 애들도 가끔 있지만. 다 이런저런 각자의 사정이 있는 아이들이니까 아빠랑 앞으로도 꾸준히 갈까? 나는 완전 좋죠. 찬성. 저희 아버지도 사실 보육원 출신의 고아인 분이었거든요.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저는 친척이 없었습니다. 부모님 외에는 가족이라고 부를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명절에 친척들 집에 다녀왔다는 친구들을 보면 내심 부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신 명절에는 부모님과 함께 놀이공원에 가기도 하고 봉사활동을 다니기도 했어요. 선량하고 마음 따뜻한 부모님 덕분에 저도 나누는 즐거움과 보람을 일찌감치 깨달았던 것 같네요. 엄마는 공장에서 일을 하셨고 야간 작업 후에 퇴근을 하시다가 음주운전차에 치여서 그 자리에서 사망하셨습니다. 그때 아빠도 저도 정말 많이 충격을 받고 고통스러웠어요. 그 시기를 그래도 잘 넘기게 해준 게 바로 보육원 봉사활동이었네요. 아버지는 박봉을 받는 회사원이었지만 월급을 쪼개서 항상 보육원에 기부를 하셨습니다. 본인이 힘들게 보육원에 사셨기 때문에 더 마음이 쓰이셨던 것 같아요. 아버지 덕분에 저도 보육원 아이들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고 아버지의 어린 날에 대해 어린 짐작해 볼 수 있었어요. 그렇게 중2 사춘기 시절을 보육원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며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머니를 잃은 슬픔도 조금은 극복하게 됐어요. 언니, 뜨개질 정말 재밌어. 언니 뜨개질 누구한테 배웠어? 난 우리 엄마한테 배웠지. 우리 엄마가 언니 어릴 때 스웨터나 모자도 직접 떠주시고 그래서 언니도 초등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엄마한테 뜨개질 배웠어. 진짜? 우와, 부럽다. 나도 언니한테 뜨개질 배워서 나중에 언니 예쁜 옷 선물해줄게. 정말? 기대된다. 고마워. 부모님을 모두 다 잃은 아이들도 이렇게 씩씩하게 살아가는데 아빠가 계신 제가 무너질 순 없었습니다. 그 아이들을 보며 많이 배우고 저도 씩씩하게 살아가자는 결심을 했어요. 그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보육원의 봉사활동, 아니 보육원 친구들을 만나러 가는 즐거움에 빠져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생각보다 오래 가진 못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저와 아버지가 후원하고 봉사활동을 다녔던 그 보육원에 문제가 생겼어요. 보육원 원장이 후원금을 자기 사비로 마구 쓰고 여러 가지 비리를 저지른 사실이 고발된 거였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아빠도 저도 배신감에 치가 떨렸어요. 그런데 그걸 고발한 게 저와 친하게 지냈던 동석 오빠였던 겁니다. 제가 당시 시험 기간이라서 바로 갈 수는 없었고 시험이 끝나자마자 보육원을 찾아갔는데 원장은 바뀌어 있었어요.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동석 오빠도 그 보육원을 떠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짐을 싸고 있던 오빠에게 제가 물었어요. 오빠, 여기서 나가면 어디로 가? 나도 잘 모르겠어. 왜 몰라? 오빠 좀 참지. 서연아, 근데 난 내가 한 일에 후회는 없어. 그 원장 정말 나쁜 사람이었거든. 아이들 치료에 쓸 후원금이랑 보조금을 다 자기 가족들한테 쓰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우리를 감쪽같이 속였네. 그래도 오빠는. 아니, 참으면 안 돼. 참으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거든? 내가 원장이 비리 저지른 걸 아닌 이상 애들을 위해서라도 꼭 밝혀내야 했어. 서은아, 너도 불의를 보면 참지 마. 항상 약한 사람들만 당한단 말이야. 알았지?
내 말 명심해. 알았어, 오빠. 나도 그렇게 할게. 어딜 가든 연락 줘. 잘 지내고. 그래, 서원아. 너 덕분에 그래도 나 즐거웠어. 나중에 어른 돼서 꼭 다시 만나자. 그때까지 너도 잘 지내? 잘 가, 오빠. 그렇게 믿고 따르던 동석 오빠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비리를 저지른 원장은 보육원에서 쫓겨났고 저희 아버지는 새로운 원장을 믿고 계속 그 보육원으로 후원을 해주셨어요. 다행히 새로운 원장 선생님은 청렴하고 정말 아이들을 위할 줄 아는 분이었습니다. 여전히 제가 알던 아이들이 보육원에 있었지만 동석 오빠가 없다는 게 저는 조금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 저의 청소년기의 경험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사회복지사가 되는 게 제 꿈이 되었어요. 소외되고 불우한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대학도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사회복지사가 되어서 어려운 이들을 돕는 일에 동참했습니다. 일이 고돼도 제가 도움을 드려서 어려운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저에게 고맙다는 말을 해주실 때마다 사회복지사가 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던 중에 저에게 또 한 번의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당시에는 제가 노숙자 재활지원센터에서 일을 하던 때였어요. 그리고 거기서 동석 오빠와 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람한 체격으로 누군가 노숙자 어르신들에게 말을 거는데 저는 처음에는 뒷모습만 보고 깡패인 줄 알았어요. 저기요. 여기 함부로 들어오시면 안 되는데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저 오늘 봉사활동하러 온 한동석이라고. 너 맞지? 동석 오빠가 먼저 저를 알아봤고 저는 고개 돌린 앞모습을 본 후에야 동석 오빠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되물었습니다. 오빠? 동석 오빠? 아니 어떻게 여기는 왜? 너 여기서 일해? 야, 진짜 신기하다. 너 소식 내내 궁금했었어. 나 사회복지사 됐어. 오빠는? 지금은 일단 나 봉사로 왔으니까 일하고 이따 퇴근하면 저녁이랑 같이 먹으면서 지난 얘기 나누자. 그래, 수고해. 저는 예상치도 못한 만남에 어리둥절했습니다. 노숙자분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도 나누고 알아서 척척 일하는 모습을 보니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저녁에 일을 마치고 오빠와 함께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그제서야 오빠를 만난 게 실감이 났어요. 오빠, 어떻게 지냈어? 이게 몇 년 만이야? 10년 만인가? 그러게, 하마터면 못 알아볼 뻔했는데 그래도 얼굴 보니까 딱 넌 줄 알겠더라. 많이 컸네? 오빠도 다 컸네. 나는 경찰행정학과 졸업하고 지금 경찰 공무원 시험 마치고 시간이 좀 남아서 알아보다가 가까운데 재활센터가 있더라고. 그래서 왔는데 너를 만날 줄이야.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던데? 나야 뭐 시간 날 때마다 봉사하러 다니기는 했어. 오빠라면 그러고 살 줄 알았어. 경찰 공무원 합격할 거야. 고맙다. 아버님은 잘 지내시지? 그럼 잘 지내셔. 언제 같이 만나자. 나는 언제든 오케이지. 그리고 그날 이후에 하루에 한 번씩 연락을 하며 저희 아버지와도 함께 만났습니다. 아버지도 동석 오빠를 만나고 정말 기뻐하셨어요. 동석이도 혼자 힘들었을 텐데 경찰행정학과까지 졸업하고 멋있다. 다 아저씨 덕분이죠.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아저씨랑 서연이 생각하면서 버텼어요. 정말? 서연아, 동석이가 너 덕분에 버텼단다. 저희 아빠가 장난스럽게 윙크를 하며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민망해서 그저 깨르르 웃어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오빠와 자주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어요. 당시에는 정말 친오빠가 생긴 기분이었습니다. 아버지 외에 의지할 사람이 하나 더 생긴 셈이었어요. 그렇게 오빠와 우연히 만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날은 아버지와 저녁에 둘이 함께 오랜만에 외식을 하기로 약속한 날이었어요. 아버지가 물회를 좋아하시는데 오랜만에 그걸 먹자고 하셨거든요. 저도 물회를 좋아해서
퇴근하고 저녁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심시간에 아버지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아빠, 점심 식사를 하셨어요? 저기 혹시 박창석 씨 따님 되십니까? 그 말 한마디 들었는데 갑자기 두피에 소름이 삐쭉 솟고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네, 제 아빠 맞는데요. 박창석 씨가 지금 급성 심근경색으로 병원으로 이동 중이에요. 네? 그게 무슨...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뭐라고요? 지금 호흡이 없는 상태라서 땡땡 병원으로 바로 와주세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잠시 멍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정신을 차린 후에 동료에게 사정을 말하고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가는 내내 이게 다 꿈이길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면 아빠가 장난스레 웃으며 저를 맞아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의 기대는 병원에 도착한 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희 아빠 어디에 있어요? 환자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박창석이에요. 전 딸이고요. 아, 지금 중환자실에 계시는데. 전화 안내를 받고 중환자실에 달려갔고 의사는 아빠에게서 호흡기를 떼고 있었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빠 살려줘요. 아직 청력은 희미하게나마 남아있을 거예요. 마지막 인사 나누세요. 의사가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제 눈앞의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울부짖었어요. 아빠 일어나. 아빠 나왔어. 아빠 나만 두고 가는 거 아니지? 아빠. 그 사이에 TV에서만 봤던 심박수가 멎고 기계가 정지되는 삐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다급하게 외쳤어요. 아빠 나 걱정 마. 아빠. 그리고 의사는 냉정하게 사망 선고를 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저는 잠시 정신을 잃고 기절을 했다가 몇 분 뒤에 깨어났어요. 그리고 마주친 현실에 저는 다시 기절이라도 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잘 보내드려야 한다고 마음을 다잡았어요. 친척도 없고 장례를 어떻게 치러야 할지 암담하더라고요. 그때 동석이 오빠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여보세요? 서연아! 오빠. 저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한참 뒤에야 겨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걸 말할 수 있었어요. 오빠가 단숨에 병원으로 달려와 줬고 장례 준비도 같이 해주고 상주 역할도 해줬습니다. 장례식을 치르면서 문득 이제 이 세상에서 의지할 사람이라고는 동석 오빠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발인까지 함께 해준 오빠에게 저는 고맙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오빠 고마워. 오빠까지 없었으면 나 정말... 고맙긴. 아무래도 널 만난 게 우연은 아닌 것 같다. 앞으로 내가 네 옆에서 너랑 함께 할게. 아무 걱정하지 마. 알았지, 서연아? 희한하게 엄마가 돌아갔을 때도 지금도 내 옆에서 위로가 되어준 건 오빠네? 제가 눈물을 터뜨리려고 하자 오빠가 다급히 말했어요. 야, 그럼 너도 이제 고아래. 고아 클럽에 껴줄게. 오빠는 애써 그렇게 농담을 던졌고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장례식을 치르고 얼마 후에 오빠는 경찰 공무원에 시험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알려왔어요. 수연아, 나 합격했어. 정말? 축하해 오빠. 이제 내가 국민도 지키고 너도 지켜줄게. 우리 결혼하자. 뭐라고? 오빠는 그렇게 말하며 반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저는 왠지 모르게 복잡한 생각과 감격스러운 마음이 섞여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리고 1년 뒤에 저희 둘은 친구들이 모인 자리에서 소규모 결혼식을 올리고 살림을 합쳤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남편도 제가 있어서 의지가 된다고 했어요. 결혼을 하고 나서 저희는 아이를 1년 뒤에 낳기로 했어요. 그 사이에 남편은
강력범죄수사팀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경찰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의도치 않게 강력범죄자들을 많이 잡았거든요. 서로 일 때문에 바빠서 아이를 낳는 일이 미뤄지다가 결국 결혼 2년 만에 저희는 아들을 갖게 되었어요. 아들을 임신하고 임신 중독증에 걸려서 저는 일을 쉬고 집에 머물면서 재택근무를 했습니다. 저는 아이도 혼자 낳았습니다. 그때 남편이 마약범죄 수사 잠복 근무 중이라 병원에 오지 못했어요. 몰랐는데 경찰 와이프라는 게 상당히 외로운 거더군요. 저는 따로 친정도 시댁도 없었기 때문에 산후조리원에서 일주일간 머물며 아이와 제 몸을 살펴야 했습니다. 산후조리원에 있을 때도 남편은 오지 않았고요. 전화를 하면 끊기 바빴습니다. 여보, 서연아, 나 지금 잠복 근무 중이야. 이 자식 잡아야 되는데. 애는 어때? 괜찮지? 너도 몸조리 잘하고. 끊을게. 직업이 직업이니 이해하는 부분이었지만 그래도 속상한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산후조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후에 남편은 미안했는지 저에게 어깨 마사지를 해주며 애교를 부렸습니다. 서연아, 그럼 잡았어. 나 혹시 힘들었지? 그걸 말이라고 해? 당신 몸 챙겨가면서 일해. 나 정말 걱정돼. 내 몸을 봐라, 얼마나 건강하냐? 내 걱정은 마. 우리 아들 진호 완전 나를 빼닮았네. 그 후로 저는 갓난아이를 돌보느라 일을 그만둬야 했습니다. 아이가 어느 정도 크고 나면 복지가 하기로 마음먹고 집에서 할 수 있는 부업 같은 일을 찾아서 했어요. 돈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애 기저귀 값은 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남편이 고주망태가 되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평소에 술을 잘 마시지도 않고 취한 적도 없는 사람인데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소연아, 소연아 미안해. 여보,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정말 그 자식만큼은 믿었는데. 알아둘 수 있게 설명해봐. 무슨 일인데? 그리고 남편은 아이처럼 엉엉 울더니 말했습니다. 내 군대 동기 정식이 알지? 그 자식이 사업한다고 보증을 써달랬는데 완전히 말아먹었어. 뭐? 그럼 어떡해? 내가 급이 다 떠안게 생겼어. 이를 어쩌냐? 저희 부부는 그렇게 하루아침에 1억이 넘는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밥이 입으로 넘어가지도 않고 정말 절망스러웠어요. 저는 한 번도 다른 사람에게 패 끼치며 살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오히려 도움을 주려 했었던 사람인데 왜 저에게 이렇게 차곡차곡 불행이 닥쳐오는 건지 믿지도 않던 신을 향해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저를